안녕하십니까, 윤태욱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쓴 답사 여행기를 정리해서 했던 출간한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2단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읽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책을 보셨거나 또는 제 블로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답사 이야기들, 실제로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제 블로그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실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보실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일별했거나 하는 분들을 전제로 해서 각 단원마다 제가 조금씩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유적지는 일단 베이징에서 이회영이 살던 골목들을 거쳐서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이육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육사이원록입니다. 육사이원록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국어교과서에서 그의 시 광야를 읽고 그 어떤 거친 시여 그러나 거칠면서도 이렇게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신묘하고 그러나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광야라는 시를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사의 시는 1945년 12월 27일자 자유신문이라는 것에 실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신문의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요게 좀 실렸던 지면은 아니고, 그런데 자유신문 45년 12월 27일자에 실렸는데, 이때는 이미 육사는 죽은 이후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이 광야와 꽃이라는 두 개의 시가 유고로서 실렸는데, 투고돼서 실렸죠. 거기에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 사제, 집안의 그 친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원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다. 이렇게 메모를 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가형이, 그러니까 육사입니다. 가형이 41세를 일기로 북경 옥사에서 영면하니 이 두 편의 시는 미 발표의 유고가 되고 말았다. 이 시의 공절은 내가 말할 바는 아니고 내 혼자 남모르는 지관극통을 품을 따릅니다. 1945년 11월 18일 사제 원루 눈물을 흘리며 감히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날짜는 이제 이 후기를 쓴 동생으로서 후기를 쓴 날짜인 것 같고 실린 신문은 12월 2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였던 거죠. 다 아시지만 광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당시 자유신문에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빌어서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이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금도 참 가슴에 뭔가 아리다고 할까요? 또는 무겁고 이렇게 침잠되어 있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강인한 생명력들을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2년간 11번에 걸쳐서 2년간 하게 된 직접적인 시작은 육사의 시였습니다.
광야에 나오는 저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구인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당시에 제가 제 가까운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는 허영식이란 사람이다. 허영식이 누구인가? 허영식과 육사는 친족 관계입니다. 핏줄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그 가계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계도는 이게 이제 육사와 허영식인데 여기에 이 자리가 육사입니다. 여기 이제 형제들입니다. 이원기, 이원록, 이원일, 이원조, 이원창, 이원홍 이 형제입니다. 그게 육사가 있는데 육사의 어머니가 허길입니다. 허길. 육사의 이 어머니가 허길이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허형인데 이쪽에 그 사촌 중에 허은이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소개했었던 아직도 내 귀에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라는 자기 일생의 구술 기록을 남긴 허씨 집안의 한 딸입니다. 그 회고록에 나오는 허영식의 가계도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촌 중에 허형식이 있습니다. 허형식. 허영식에 붙이는 허필입니다. 허필과 허영이 이렇게 형제인 거죠. 이들과 사촌이 왕산허비입니다. 이 앞에 1단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독립운동의 원로 1세대, 원로 세대인 왕산허위, 허위 집안입니다. 허위 집안의 허길, 이 육사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에 이 어머니의 사촌 동생인 허영식이 이 백마를 타고 오른 초인일 것이다. 초인이다. 이 얘기는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세현이라는 역사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견해에 반대하는 그건 맞지 않다. 광야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육사가 죽기 전에 스스로를 칭한 어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도 문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입니다. 도진순이라는 창원대 사학과 교수인데 그 양반의 그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허영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누구를 지칭한 것이 정확하냐 하는 거는 시인이 스스로 뭐 시작 메모를 남겨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논쟁으로서 그 뭐 하나가 결판 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뭐 누구는 이런 견해가 더 타당한 것 같다. 누구는 또 이런 견해를 또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뿐이죠. 이게 됐습니다. 육사의 죽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1944년에 죽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고문을 받다 죽은 거죠. 이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순국한 고문을 당해서 죽은 그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의 위치는 지도가 있는데 천안문 자금성 북쪽 벽에서 약간 동쪽으로 오면 동창후통이라는 후통이 있습니다. 동창후통 28호 안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면 이게 동창후통 28호의 문입니다. 문이지만 저 문은 한 집의 문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 가구가 사는 한 집의 문이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작은 단지랄까요? 단지라고 하기에는 뭐 우리 뉘앙스에는 약간 좀 잘 안 맞긴 하지만 요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끝에 여기에 요 부분입니다. 28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안쪽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서 죽은 걸로
동창후통 28호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도 굉장히 심했죠. 심했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고문을 당하지 않는데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문을 당해서 죽는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고문을 가하는 자가 네가 알고 있는 걸 불어 이겁니다. 불면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불면 그만인 거죠. 이제. 게다가 불량한 조선인이 감히 일본에게 대들어서 반항해서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라면 일단 불고 그 다음에 동지를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이러이런 사람들이다. 그는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디에 가면 잡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동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향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불량스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쉽게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하겠노라. 천황의 시민으로 곱게 살겠노라. 소위 말해서 전향을 해야 됩니다. 그 전향은 전향서를 쓰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전향서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누구누구를 불어서 팔았고 그래서 또 검거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 독립운동가들도. 그 다음에 전향한다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선언해요. 그렇게 하면 경찰에서 풀려나더라도 다시는 독립운동가 그룹에 끼어들기 힘듭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미 다 전향을 했고 동지를 이미 한 번씩은 다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문에서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육사가 그렇게 죽은 거죠. 무엇을 불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그 이육사 평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1943년입니다. 1942년에 북경으로 이제 육사가 가는데 갔다가 고향에 들러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서울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이쪽 북경의 일본 영사관이 경찰로 이송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육사가 연루됐던 어떤 사건은 담당 경찰이 북경에 있는 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송되어 온 거죠. 당시에 그 연안에는 조선의용군이 있었고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독립운동의 주요한 세력을 연계하려는 일과 관계되어 있던 걸로 신석철한 시인에게 얘기하고 중국으로 간 회고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그런 것들과 연관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귀국하면서 무기를 반입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 계획을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독립운동 세력을 연계하는 일, 또 중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불지 않았고 동지를 팔지 않았고 소위 말해서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사는 죽은 거죠. 사실 중학교 때 처음 이 시를 배웠을 때 저는 아주 뭐 충격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었었고 당시에 이렇게 곱고 예쁘고 이렇게 그 햇살에 반짝이는 이런 김영랑의 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다가 이렇게 거친 시어가 강한 힘으로 강렬한 힘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의 어떤 그 충격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그렇게 지식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묻혀서 글을 쓰면서 자책하는 글을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는가?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뭐랄까 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기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번에 답사 여행을 가면서 드디어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시만 쓰다가 간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대개 육사가 일생을 살았던 거를 잠시 한번 그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육사가 태어난 거는 1904년 출생했습니다. 20세에 1년 정도 일본에 유학했었고 귀국해서 대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6년에 베이징에 한 7개월 정도 중국대학에 유학을 했었군요. 1927년에 국내에 돌아와서 장진홍이라는 사람의 이 독립운동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되기도 했지만 중고는 불충분해서 풀려났습니다. 26세 되던 1930년에 처음 시를 발표하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계속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1931년 3개월 동안 만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그 허은의 회고에 따르면 육사의 외삼촌인 허규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돈, 독립운동 자금을 만주로 운반할 때 아마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1930년 초에 이미 허영식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그해 5월 1일 노동절 메이데이 투쟁의 일환으로 조선인 청년 40명 정도를 이끌고 하얼빈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을 맨손으로 가서 두들겼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무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영사관 안에 진입해서 손으로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을 요란하게, 그러나 큰 내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요란하게 과감하게 그걸 때려 부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허영식은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젊은 투사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2년에 북경과 천진을 거쳐서 난징으로 갔습니다. 이때 동행한 사람이 윤세주입니다. 그 윤세주는 이 책의 표지 가운데 사진에 있었던 이 윤세주입니다. 김원봉의 고향 동생이고 의열단 창단 멤버였었던 윤세주입니다. 윤세주와 함께 난징으로 가서 김원봉이 설립한 조선혁명 군정학교에 1기로 입학을 합니다. 1기, 2기, 3기까지 있었는데 1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총 사격도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놀라운 거죠. 시인인 줄 알았더니 시인이기도 하지만 투사이기도 했던 겁니다. 골방에 앉아서 뭐 시대를 고민하는 척 하면서 쭈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이랬던 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전혀 몰랐던 거죠. 1933년에는 경상과 상하이 등을 오가면서 조선 군정학교, 김원봉의 군정학교를 졸업하면서는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임무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임무를 갖고 떠나는데 육사는 귀국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1933년에는 경성과 상하이 등을 오가며 레닌주의 철학의 임무와 같은 시사평문을 많이 썼습니다. 1934년에는 난징의 군정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일본 경찰에. 그래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처남이 가서 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육사는 처가와는 거의 발을 끊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30년대 후반에는 몸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양도 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시작도 하고 기사 편집 생활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4월 이때 이제 태평전쟁이 이미 벌어진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그때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베이징으로 가서 충칭으로 가서 어느 요인을 모시고 연안으로 갔다가 귀국할 때는 무기를 반입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3년 가을 모친의 제사에 참석하려고 귀국했다가 경성에서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고 그해 겨울 43년 겨울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불지도 않았지만 그 고문에 결국은 죽은 거죠. 이게 이 육사였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를 보고 굉장히 어떤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다가 조금 더 나이가 가면서 시만 쓴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 이 육사가 시인이었을 뿐 아니라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면모였고 먼저 알려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한 투사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자리 육사가 고문당해서 죽은 자리에 와서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실제 이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정말 광야라는 시나 또는 꽃이라는 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낭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이 육사가 죽은 것까지 해서 죽은 곳을 찾아온 것까지 해서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요 다음번 이야기는 이 육사를 놓고 들었던 몇 가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